어느 화요일 오후 어두컴컴한 거실 한 구석에서 차갑게 식은 밥그릇을 멍하니 쥐고 계신 어머니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집안 공기에는 옅은 소변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저를 무너뜨린 것은 그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을 닦으려 허리를 굽히는데 제 두 무릎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와 도저히 굽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더는 못하겠어. 제 입에서 기어코 그 잔인한 말이 새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올해로 67이 된 이명숙, 중학교 국어교사로 평생 분필가루를 마시며 살다가 정년퇴직을 한 지도 어느덧 수년이 흘렀습니다. 5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서울에서 제 살 길 바빠 헐떡이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고향에 남아 89의 노모 김순아 여사를 홀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효녀라고 칭찬했습니다. 늙은 딸이 더 늙은 어머니를 모시는 모습이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일이라며 지켜세웠지요. 하지만 굳게 닫힌 현관문 뒤의 현실은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칭찬처럼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67의 몸은 이미 여기저기 고장이 난 상태였습니다. 비가 오면 쑤시는 관절염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챙겨 먹어야 하는 고혈압 약까지. 영숙 씨 자신도 누군가의 돌봄이 서서히 필요해지는 나이였습니다. 어머니 순아 여사는 평생 억척스럽게 사남매를 키워낸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나물 장사를 하며 구분 등으로 자식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던 어머니의 거친 손은 이제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말라버렸습니다. 3년 전 찾아온 가벼운 치매와 노화는 어머니의 기억과 기력을 동시에 갉아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냄비 불을 끄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방금 한 식사를 기억 못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밤낮이 바뀌어 새벽 내내 집안을 서성거리셨고 화장실에 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명숙 씨의 하루는 새벽 3시 어머니가 거실 바닥을 긁는 소리에 깨어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밀어올리고 나가보면 어머니는 바지에 실수를 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계셨습니다. 어미야, 미안하다. 내가 미쳤지. 늙은은 죽어야 하는데. 눈물을 글썽이며 자책하는 어머니를 볼 때면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로감에 찌든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면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오물이 묻은 젖은 옷을 벗기고 무거운 어머니의 몸을 부축해 욕실로 향할 때면 명숙 씨의 얇은 손목과 굽은 허리는 끊어질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떤 날은 치매 증상이 심해져 어머니가 밥을 안 먹겠다며 어린아이처럼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네가 나를 독살하려고 약을 탔지? 하며 숟가락을 허공에 던지실 때면 명숙 씨는 말없이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주워 담으며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67의 우아하고 단정한 은퇴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밤을 설치어 푸석푸석한 얼굴에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은 그저 늙고 지친 노파 한 명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단풍 구경을 간다며 화사한 사진을 보내올 때 명숙 씨는 휴대폰으로 어머니의 성인용 기저귀를 최저가로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한정된 연금으로 두 사람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려니 통장의 잔고는 조금씩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내가 어머니보다 먼저 쓰러지면 어떡하나 하는 뼛속 깊은 공포였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나이에 나보다 20년은 더 늙고 병든 육체를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 그것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무서운 족쇄였습니다. 그렇게 몸도 마음도 팽팽한 고무줄처럼 한계치에 다다랐던 그 화요일 오후, 명숙 씨는 엎질러진 물 앞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고
그 모습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어머니는 그저 벌벌 떨리는 손으로 딸의 굽은 어깨를 토닥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명숙 씨는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던 요양원 팸플릿을 서랍 깊은 곳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불효가 아니라 우리 둘 다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수백 번 위로하면서 말입니다. 요양원을 알아보는 과정은 마치 제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죄책감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새로 지어 시설이 좋다는 곳, 집에서 그나마 버스를 타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곳들을 며칠 내내 찾아다녔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원장이라는 사람에게 어머니의 상태를 줄줄이 읊어댈 때면 꼭 내 어머니를 헐값에 흥정해서 남의 손에 떠넘기는 몹쓸 자식이 된 것만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하얀 가운을 입은 요양보호사들이 체계적으로 어르신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애써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래, 여기라면 나보다 전문가들이니까. 영양가 있는 식단에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엄마를 위해서도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더 나은 길일 거야. 어머니 짐을 싸는 날, 저는 차마 어머니와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낡은 보따리에 평소 즐겨 입으시던 카디건 몇 벌, 빛바랜 가족 사진,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을 곁에 두셨던 낡은 염주를 주섬주섬 챙겨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짐을 싸는 모습을 그저 우두커니 방 문지방에 기대어 지켜보고만 계셨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짐을 싸는지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마치 당신에게 닥쳐올 운명을 이미 직감하고 계신 것처럼 그 고요한 침묵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차라리 울며 매달리시거나 화를 내셨다면 변명이라도 했을 텐데 어머닌 그저 체념한 눈빛이셨습니다. 엄마, 거기가 여기보다 훨씬 좋아. 친구들도 많고 따뜻하고 밥도 제때 잘 나와. 내가 매일매일, 아니 일주일에 3번은 꼭 갈게. 알았지? 차 뒷좌석에 어머니를 모시고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 저는 운전대를 잡고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면 당장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어머니는 목적지에 도착해 차에서 내릴 때쯤에야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그 앙상하고 뼈만 남은 손에서 전해지던 미약하지만 단호한 힘. 명수가 밥 잘 챙겨 먹고 늙으면 아프지 말아야 해. 당신이 어디로 보내지는지 알면서도 원망 한마디 없이 끝까지 늙은 딸의 안위를 걱정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요양원 현관에 들어서자 훅 끼쳐오는 소독약 냄새와 삶은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휠체어에 옮겨 탄 어머니의 작은 뒷모습이 요양보호사의 손에 이끌려 긴 복도 끝으로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핸들에 머리를 박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불효녀라는 자책감, 끝까지 내 부모 하나 책임지지 못했다는 비참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집에 돌아와 불을 켜지 않고 거실 바닥에 누웠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울리는 집안은 너무도 고요했습니다. 밤마다 저를 깨우던 기침 소리도, 바닥을 끄는 낡은 슬리퍼 소리도, 오물 냄새도 사라졌습니다. 거짓말처럼 찾아온 완벽하고 짙은 평화. 하지만 저는 그 평화가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새벽시에 눈을 떠 화장실로 달려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무릎 통증을 참으며 젖은 이불을 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제 몸이 미세하게 느끼고 있는 이 천박한 안도감 때문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내 어머니를 차가운 낯선 침대에 뉘어놓고서야 비로소 2다리를 뻗고 잘 수 있게 된 67의 늙은 딸. 저는 제 자신이 너무도 징그러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그렇게 첫 몇 주는 지옥 같은 죄책감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게 믿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어머니는 안전한 곳에 계시다고, 적어도 끼니를 거르거나 혼자 넘어져 크게 다칠 일은 없을 거라고. 내 굽은 허리와 떨리는 무릎으로는 도저히 해드릴 수 없었던 안전하고 위생적인 돌보물이 점을 대신해주고 있다고 세뇌하듯 스스리란 방패였으니 유일한 방패였으니까요. 제가 어머니께 했던 일주일에 3번은 꼭 오겠다는 약속. 처음 한 달간은 그 약속을 맹세코 어기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달달한 홍시며 카스테라를 바리바리 싸들고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요양원에서의 어머니는 제법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집에서처럼 기저귀가 축축하게 젖어 있을 일도 없었고, 제 시간에 나오는 영양가 있는 식사 덕분인지 얼굴에 약간 살이 오르신 것도 같았습니다.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은 어르신이 토정도 안 부리시고 주는 대로 식사도 참 잘하세요. 정말 순둥이십니다. 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면 제 마음 한구석에선 거봐, 내 선택이 맞았잖아. 엄마도 여기서 편안하신 거야. 라는 얄팍한 안도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이 서서히 기분 나쁜 불안감으로 바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달, 3달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어머니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의 넓은 휴게실 한쪽 구석, 휠체어에 앉아 계신 어머니의 뒷모습은 올 때마다 조금씩 더 작아져가는 듯 했습니다. 벽걸이 텔레비전에서는 하루 종일 요란한 트로트 음악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지만 휠체어에 일렬로 앉은 어르신들 중 누구도 그 화면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나왔어. 명숙이 왔어. 제가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르면 어머니는 예전처럼 화들짝 놀라며 반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느릿느릿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뭐랄까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에서 치매 증상으로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세요? 라고 물으실 때의 그 혼란스러운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창을 통과해 저 너머의 허공을 응시하는 듯한 생기라고는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은 메마른 눈동자였습니다. 제가 싸운 홍시의 껍질을 까서 숟가락으로 떠 입에 넣어드리면 어머님은 씹고 삼키는 기계처럼 입을 오물거리셨습니다. 맛있어? 달지? 하고 물어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으셨습니다. 집에서는 제가 관절염 약을 먹을 때마다 어미야, 넌 뼈가 약하니 멸치똥 떼지 말고 다 씹어 먹어라 하시며 당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늙은 딸의 건강을 챙기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입에서는 저를 걱정하는 잔소리도 밥투정도 당신 신세에 대한 한탄도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요양보호사 한 분이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따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르신이 얼마나 말을 잘 들으시는지 몰라요. 기저귀 갈 때도 가만히 계시고 주사 맞을 때도 칭얼거리지 않으세요. 우리 요양원에서 제일 모범생이셔요. 그 말은 저를 위로하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도 과장도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완벽하게 관리하기 편한 노인이 되어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딸인 제 눈에는 그것이 모범생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서서히 스위치가 꺼져가는 과정으로 보였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투약, 철저한 위생관리 속에서 어머니의 육체는 연명되고 있었지만 정작 어머니라는 사람의 영혼은 속절없이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새벽마다 서성이고 밥을 엎고 제게 짜증을 내셨던 그 모든 행동들이 어쩌면 살아있다는, 살아남고 싶다는 절박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깨끗한 환자복을 입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저는 버스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소리 없이 가슴을 쳤습니다. 몸은 편해졌지만
제 가슴 속에는 기저귀를 빨 때보다 더 무겁고 날카로운 돌덩이가 얹혀버렸습니다.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옷깃을 파고들던 1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어머니 면회를 마치고 도망치듯 빠져나와 요양원 앞들에 있는 낡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입에 넣어드린 카스테라를 삼키지도 못하고 입에 문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만 보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꽉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고 있을 때 누군가 제 곁에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면회 오셨나 봐요. 얼굴이 말이 아니네. 고개를 들어보니 매번 면회실 오가는 길에 자주 마주쳤던 백발이 성성한 노부인이었습니다. 올해로 73이 되셨다는 최순자 할머니. 요양원에 남편을 모신 지 벌써 4년째라며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캔커피를 쥐고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골마있던 이야기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갈수록 인형처럼 변해간다고, 차라리 집에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밥상을 엎으실 때가 더 살아있는 사람 같았다고 말입니다. 치매가 갑자기 심해져서 저러시는 건지 제가 원망스러워서 일부러 저러시는 건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순자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제 평생 잊지 못할 뼈아픈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치매 때문만은 아닐 거. 여기 들어오면 노인네들 눈빛이 다 저렇게 죽어버려. 병이 깊어져서가 아니라 살 이유를 뺏겨서 그런 거라오. 저는 멍한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살 이유를 뺏기다니요. 끼니 때마다 영양사가 짠 반찬이 나오고 위험할까봐 24시간 지켜봐 주는데 살 이유를 뺏겼다니 당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캔커피를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생각해봐요. 대개 어머니 집에서는 딸내미가 비 오는 날 무릎 아파하면 걱정이라도 했잖아. 자기가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미안해하는 것도 결국 곁에 자식이 있으니까 내가 엄마니까 발버둥 치는 거거든. 인간은 늙고 병들어도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고 싶어하는 법이요. 그런데 여기는 어때? 아침 되면 깨우고 때 되면 밥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 책임질 것도 걱정할 자식도 눈앞에 없지. 그저 안전하게 관리받는 물건 취급을 받는데 무슨 정신으로 눈을 반짝이며 살겠수?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은 돈 들여서 번듯하고 안전한 시설에 모셨다고 내 할 도리 다 했다, 효도했다 스스로 위로하지만 실상은 부모한테서 마지막 남은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뺏어버린 거요. 여기서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304호 치매 환자일 뿐이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는 걸 몸으로 깨닫는 순간 노인네들은 스스로 마음의 불씨를 꺼버려요. 살아야 할 명분이 없으니까. 할머니의 말은 너무도 날카롭고 잔인했지만 그 어떤 의사의 진단보다 정확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왜 그토록 공허해졌는지, 왜 씹고 삼키는 것조차 기계처럼 변해버렸는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기저귀에 실수를 하고 저를 향해 미안하다 울부짖을 때조차도 저를 걱정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밥에 약을 탔다며 숟가락을 집어던질 때도 당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하나의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하고 깨끗한 요양원이라는 공간은 어머니가 평생을 짊어지고 온 엄마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렸습니다. 걱정할 대상도 지켜야 할 일상도 사라진 완벽한 통제 속에서 어머니는 점차 자신이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벤치에서 일어난 제 다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그리고 저의 편안함을 위해 선택한 이 길이 사실은
어머니의 영혼을 가장 빨리 질식시키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요양원 건물을 올려다보며 숨죽여 통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할머니의 그 서늘하고도 뼈아픈 한마디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베란다 구석에 천이 덮인 채 놓여있는 어머니의 낡은 재봉틀과 손때 묻은 반짇꼬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치매가 오고 나서도 어머니는 가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떨리는 손으로 제 굽어진 바짓단을 줄여주시곤 했습니다.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어미야, 넌 선생하던 사람인데 늙어도 옷은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며 기어코 당신 손으로 제 옷 매무새를 만져주셨죠. 생각해보면 저 역시 67의 늙은입니다. 수십 년을 서 있던 교단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학교를 떠나던 날, 이제 세상에 내 자리는 없구나, 내 쓸모는 끝났구나 싶어 몇 달을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대학까지 배운 저도 세상에서 내 역할이 사라졌다는 상실감에 그토록 헤매고 괴로워했는데,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 하나만 보고 살아온 89의 어머니는 오죽했을까요? 자식에게 짐이 드는 껍데기만 남았다는 사실을 그 차가운 요양원 침대 위에서 매일 밤 맨몸으로 견뎌내고 계셨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을 쥐어뜯고 싶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언제나 사가던 달달한 카스테라나 홍시 대신 제 겨울 코트와 낡은 반짇꼬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침 코트의 단추 하나가 실이 풀려 덜렁거리고 있었거든요. 휴게실 구석, 텔레비전을 등지고 멍하니 앉아 계신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하고 불렀지만 역시나 유리창을 통과하는 듯한 초점 없는 눈길만 느릿하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어머니 무릎 위에 무거운 겨울 코트를 툭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나 이 코트 단추가 떨어지려고 해. 며칠 전부터 달아야지 했는데 요새 내 눈이 침침해서 도저히 바늘귀를 못 껴겠네." 엄마가 이것 좀 끼워줘. 어머니의 시선이 천천히 제 얼굴에서 무릎 위의 코트로, 그리고 제가 내민 바늘과 실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보호자님, 어르신 손 찔리시면 어쩌려고 위험하게 그런 걸 쥐어드려요. 이리 주세요. 제가 튼튼하게 달아드릴게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보호사님의 손을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괜찮습니다. 손에 피가 좀 나도 괜찮으니 그냥 더 보세요. 찔려도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요." 보호사님이 당황해서 물러난 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당신 손에 들린 뾰족한 바늘을 노려보셨습니다. 굳어버린 앙상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마치 억겁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반쯤 감겨있던 어머니의 눈에 번쩍하고 힘이 들어가더니 그 마른 입술에 침을 발라 실끝을 뾰족하게 모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바늘귀를 향해 떨리는 손을 뻗으셨습니다. 비록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실은 번번이 바늘귀를 비껴나갔지만 어머니의 입술은 꾹 다물려 있었고 그 흐릿하던 눈동자에는 옅은 신경질과 함께 아주 오랜만에 집중이라는 생기가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눈이 어두워서 영 안 들어가네. 어미야, 네가 여기 꽉 좀 잡아봐라." 갈라지고 쉰 목소리. 요양원에 들어오신 지 넉 달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가 저를 향해 내뱉은 명령이자 의미 있는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는 투명 인간이 아니라 바늘귀 하나 못 껴는 자신에게 짜증이 난, 그리고 늙은 딸의 단추를 달아주려 애쓰는 진짜 우리 엄마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지 못하고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정수리를 쓰다듬는 어머니의 거친 손길을 느끼며 저는 제가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요양원 면회 풍경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제 양손에는 카스테라나 부드러운 과일 대신 시장에서 막 사온 다듬지 않은 흙 묻은 쪽파 한 단이나 대가리도 떼지 않은 마른 멸치 한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처음 제가 신문지를 쫙 펴고 멸치 박스를 쏟아부었을 때 요양원 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기겁을 하며 달려왔지요. 아이고 보호자님, 여기서 비린내나게 이런 걸 들어놓으시면 어떡해요. 어르신들 감염 위험도 있고 위생에 안 좋습니다. 빨리 치우세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노인들이 단체 생활을 하는 곳에서 비린내 나는 멸치똥을 떼고 흙 묻은 팥뿌리를 자르겠다니 관리하는 입장에선 기가 막힐 노릇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원장실까지 찾아가 통사정을 했습니다. 뒷정리는 제가 물티슈로 바닥에서 광이 날 때까지 다 닦아놓고 가겠다고, 냄새가 나면 면회실 창문을 활짝 열고 찬바람을 맞으며 하겠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만큼 저는 절박했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감옥에서 어머니의 숨통이 서서히 끊어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으니까요. 엄마, 나 오늘 저녁에 멸치볶음 해 먹으려는데 도무지 시간이 없네. 엄마가 이거 똥 좀 다 떼줘. 알았지? 제 뻔뻔한 부탁에 어머니는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수북이 쌓인 멸치산과 신문지를 보자 당신도 모르게 굽은 허리를 고추 세우고 바짝 다가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거친 손으로 멸치 한 마리를 집어들고 야무지게 대가리와 내장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딱딱 건조한 멸치뼈가 부러지는 경쾌한 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손끝이 무뎌져 멸치를 통째로 으스러뜨리기도 하셨지만 이내 평생 가족들 밥상을 차려내던 그 지독한 몸의 기억이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어미야, 넌 선생질만 평생 하더니 늙어서도 살림은 영 젬병이구나. 멸치똥을 이렇게 크게 떼어내면 버리는 게 반이다.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투덜거리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귓가에 날아와 꽂히는 순간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핀잔이었는지 모릅니다.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당신의 눈앞에 자신이 해내야만 하는 일과 챙겨야 할 어설픈 딸내미가 나타나자 어머니의 영혼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에서 빨래를 돌린 후 수건과 제 짝짝이 양말들을 바구니에 담아가 어머니 무릎 위에 안겨드렸고, 어떤 날은 구멍난 남편의 러닝셔츠를 가져가 꼬매달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요양원의 다른 어르신들은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며 꾸벅꾸벅 조는 시간, 제 어머니는 돋보기를 끼고 제 양말자를 맞추며 "아휴, 이 화상아, 양말 뒤집어서 벗어놓지 말라고 평생을 말해도 안 듣냐?" 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치매가 마법처럼 나아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멸치를 다듬다가 갑자기 저를 보며 "새댁은 뉘기여?" 하고 물으실 때도 있었고, 양말을 곱게 개어놓고는 당신 바지춤에 몰래 쑤셔 넣으며 도둑질을 부셔 넣으며 도둑질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기저귀에 실수를 하셨고, 육체의 쇠락은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섭리처럼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눈동자에는 죽음을 기다리는 텅 빈 공허함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가져오는 사소한 일거리들 속에서 어머니는 자신이 아직 이 세상에, 적어도 이 늙은 딸에게만큼은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셨습니다. 10수년을 가르치고 배운 저보다 평생 배운 것 없이 시장 바닥을 굴러온 무학의 우리 엄마가 삶의 본질을 더 정확히 꿰뚫고 계셨단 겁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안전하다고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역할,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존엄성, 그것이 늙고 병든 노인을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살게 하는 유일한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유난스러운 보호자라며 눈살을 찌푸리던 요양원 직원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발 어르신 좀 편하게 쉬게 내버려 두라며 핀잔을 주던 원장님도 점차 생기를 되찾아가는 어머니의 눈빛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다른 보호자들에게도 제 방식을 조심스레 권유해보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아무도 섣불리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차갑고도 서늘한 진실 하나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늙고 기력이 쇠한 부모를 한 부모를 위한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마.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쉬어. 우리가 다 해줄게. 그리고 그것이 자식된 도리이자 최고의 효도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비싼 요양비 지불하며 삼시세끼 남이 차려주는 밥 먹고 따뜻한 방에서 텔레비전이나 보며 여생을 보내시게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에 있어서 그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축복이 아니라 당신의 쓸모는 이제 끝났습니다라는 잔인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몸이 편해진 대가로 삶의 목적을 통째로 압수담하는 것. 그것이 현대식 요양 돌봄이 가진 가장 무서운 함정이었던 겁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연애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제가 들이민 마늘 한 봉지를 까고 계셨습니다. 알이 굵은 마늘 껍질을 맨손으로 벗기려니 손끝이 아리실 텐데도 어머니는 묵묵히 마늘을 까서 스텐 그릇에 탁탁탁 번져 넣으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손을 멈추고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가만히 응시하셨습니다. 치매의 구름이 걷히고 아주 맑고 또렷한 어머니의 본정신이 돌아온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늘 냄새가 밴 쪼글쪼글한 손으로 제 차가운 뺨을 슥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명수가 늙어서 몸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그거 참 무섭고 서럽다. 근데 그거 아냐? 숨통 붙어있는 날까지 내 새끼 입에 들어갈 마늘이라도 깔 수 있으면 그럼 사지는 거다. 너무 겁먹지 마라, 내 딸아. 그 순간 저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기저귀를 차고 휠체어에 의존해야만 하는 치매 노인이 자신보다 먼저 그 무서운 노년의 길을 걸어가본 인생의 대선배로서 곧 그 뒤를 따라갈 67의 늙은 딸에게 건네는 가장 위대한 위로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씀은 제 삶의 태도마저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저 역시 머지않아 혼자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어쩌면 제 자식들도 저를 이 요양원에 모시게 될지도 모르지요. 예전 같았으면 그 사실이 두려워 밤잠을 설쳤겠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훗날 저 휠체어에 앉게 되더라도 저는 제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참입니다. 나를 유리 장식장 안에 든 인형처럼 가만히 모셔두지 말라고 말입니다. 비록 내가 기저귀를 차고 침 흘리는 노인네가 되더라도 내 손에 네가 입을 구멍난 양말을 쥐어달라고, 네가 먹을 콩나물 대가리라도 다듬게 해달라고, 그것이 늙고 병든 애미를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서 있게 하는 유일한 끈이니 제발 그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어머니의 그 마늘 까던 쭈글쭈글한 손을 잡고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멀리 서울에 사는 제 딸아이에게 처음으로 긴 편지를 썼습니다. 유언장도 재산 분할서도 아닌 나의 노년 선언문 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이 편지는 이 글을 읽고 계실 제 또래 혹은 저보다 조금 젊어 이제 막 부모님의 노환으로 가슴앓이를 시작하신 50대, 60대 여러분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세대는 참 묘하고도 짠한 세대입니다. 평생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당연한 도리로 알고 컸으면서도 정작 내 자식들에게는 절대 짐이 되지 않겠다며 스스로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을 검색하는 첫 세대니까요. 우리는 노후 준비라고 하면 을에 두둑한 연금 통장이나 간병인을 쓸 수 있는 여윳돈,
혹은 시설이 훌륭한 요양원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가 89의 어머니를 직접 시설에 모셔보고 그 안에서 죽어가는 어머니의 눈빛을 다시 살려내며 뼈저리게 깨달은 진짜 노후 준비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지금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고 계시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요양원에 모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것 하나만은 제발 가슴에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부모님을 찾아뵐 때 양손 가득 비싸고 부드러운 음식만 사들고 가지 마십시오. 대신 부모님의 그 주름진 손이 아직 해낼 수 있는 아주 작은 일거리를 가져가십시오. 치아가 다 빠져 고기를 못 씹는 부모님이라도 자식이 엄마, 나 요새 통 입맛이 없는데 엄마가 끓여주던 멸치 육수가 먹고 싶어. 이 멸치똥 좀 떼줘. 하고 억지를 부리면 없는 기운도 짜내어 굽은 등을 세우시는 게 우리네 부모입니다. 눈이 침침해 바늘귀를 못 깨시더라도 낡은 옷가지를 안겨드리며 단추를 달아달라고 때를 써 보십시오. 자식의 그 뻔뻔하고 철없는 부탁 하나가 부모님에게는 내가 니한테 해줄 것이 있구나,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어도 되는구나를 확인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호흡기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편히 쉬시라는 말을 최고의 효도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라는 이름 아래 부모님의 남은 역할마저 통째로 빼앗아버리는 우울을 범하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노인에게 역할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숨을 쉬고 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그 길을 걷게 될 우리 자신을 위한 뼈아픈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나이가 들면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파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밥그릇을 씻고 내 방바닥을 훔치고 화분에 물을 주는 그 사소하고 귀찮은 일상들을 너무 일찍 남의 손이나 기계에 넘겨주지 마십시오. 귀찮고 고단하더라도 내 손으로 내 삶을 건사하는 그 사소한 움직임들이 사실은 우리 영혼의 근육을 지탱해주는 가장 튼튼한 기둥입니다. 몸이 편해지기를 너무 일찍 갈망하지 마십시오. 몸이 완벽하게 편해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급격히 길을 잃고 시들어버릴 테니까요. 저는 그날 밤 딸에게 쓴 편지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훗날 그더 어른들의 손을 빌리며 길을 헤매는 동안 난 항상 너의 방바닥이 제 맘대로 조종할 수 있었음. 어느덧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92이 되셨고 몸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듯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고 계십니다. 이제는 눈이 심하게 침침해지셔서 멸치똥을 떼는 건 고사하고 굵은 마늘 껍질을 벗기는 것조차 힘에 붙여 자꾸만 바닥에 떨어뜨리곤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번 면회를 갈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를 귀찮게 할 궁리를 합니다. 엊그제는 찬바람에 거칠어진 제 손등을 불쑥 들이밀며 어리광을 피웠습니다. 엄마, 나 손등이 너무 터서 따가운데 로션 좀 발라줘. 내 손등엔 내 손이 잘 안 닿네. 말도 안 되는 생떼라는 걸 어머니도 아시는지 피식 웃으시면서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로션을 듬뿍 짜서 제 늙은 손등을 정성껏 문질러 주셨습니다. 아이고, 평생 분필만 잡던 내 딸내미 손이 어쩌다 이리 뻣뻣한 머슴손이 다 됐노.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어머니의 그 거칠고 앙상한 손길이 제 손등을 스쳐 지나갈 때 저는 왈칵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삼키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요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도 이제는 더 이상 끔찍하지 않습니다. 비록 화장실 가는 길을 잊어버리고 어제 먹은 반찬을 기억하지 못할지언정 제 손등을 문질러 주시는 그 순간만큼 어머니는 통제받는 304호 치매 환자가 아니라 67의 늙은 딸을 한없이 안쓰러워하는 나의 강인한 어머니로 온전히 존재하고 계셨으니까요. 우리는 참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완벽한 돌봄을 사는 것이 미덕이 된 세상. 노년의 고통과 불편함을 모두 기계와 전문가의 손에 외주를 주고 안심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깨끗하고 완벽한 편리함의 이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이, 그리고 훗날 늙어갈 우리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서서히 질식해갈지 세상은 굳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참으로 오묘해서 아무런 자극 없이 그저 가만히 누워 편안함만 제공받을 때 싹을 틔우는 것이 아닙니다. 비바람을 맞고서라도 내가 뻗어나가야 할 이유를 찾을 때, 내가 지켜야 할 누군가가 있을 때 비로소 끈질기게 살아남는 법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최고급 환자복이나 비싼 요양원 1인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으로 내 자식의 구분 등을 두드려 줄 수 있고, 굶뜨더라도 내 손으로 내 입에 들어갈 밥숟가락을 쥘 수 있는 그 작고 초라한 쓸모에서 존엄이 지켜진다는 것을 저는 어머니의 구분 등을 보며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며 꾸벅꾸벅 졸고 계신 늙은 부모님이 곁에 계신가요? 엄마,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쉬어 라며 리모컨을 쥐어드리는 대신 오늘 저녁엔 콩나물 한 줌이나 깐 마늘 한 봉지를 스며시 들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엄마, 나 이거 다듬어줘. 엄마가 손질해줘야 반찬이 맛있어. 그 철없는 뻔뻔함이 부모님의 굽은 허리를 다시 펴게 하고 꺼져가는 생의 눈빛을 반짝이게 할 가장 위대한 명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우리 자신의 노년을 위해서라도 이 서늘한 진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너무 일찍 안락함과 맞바꾸지 마십시오. 눈 감는 그날까지 내 몫의 일거리를 꽉 움켜쥐고 당당하게, 그리고 기꺼이 수고롭게 늙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다 보셨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함께 나이 들어가는 친구, 남편,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살며시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부모님의 노후, 그리고 우리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한 번쯤 깊이 대화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어김없이 늙어가지만 쓸모없이 저물어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